그 RNN에서 사용되는 용어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그 신경망은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FN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신경망들을 보면은요, 은닉층이 많은 딥 뉴럴 네트워크이나, 그 다음에 합성곱과 합성곱과 플린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합성곱 신경망이나, 전부 다 그 훈련 입력값들이 있고요. 입력값들이 뉴런으로 들어가죠. 그죠? 합성곱도 마찬가지고요. 입력값들이 뉴런으로 들어가고 그 뉴런들이 또 다른 뒤쪽에 있는 뉴런으로 들어가고 어,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음. 입력값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렀어요. 그죠? 앞으로만 진행을 하죠. 그죠? 입력값이 뉴런으로 들어갔다가 뉴런으로 들어간 게 뒤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경망을 피드 포워드 신경망, 포워드 앞으로만 진행한다라고 해서 피드 포워드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데이터의 흐름이 앞으로만 전달되는 그런 신경망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시퀀셜 있죠. 완전 연결 신경망, 완전 연결 신경망. 어, 어, 댄스 측만 갖는 완전 연결 신경망이나, 그 다음에 합성곡 신경망, CNN이라고 부르죠. 간단하게.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입력값들이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이렇게 각각, 이전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들이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었던 게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이었었고요. 근데 RNN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RNN. 위에서도 적었지만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순환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환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입력값이 그 뉴런으로 들어왔을 때 음, 어떤 데이터에 있는 피처가 신경망의 유닛으로 들어와요. 유닛으로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이 요렇게만 흘러나가는 게 피드 포워드인데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풋으로 나오던 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입력값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다가 그 아웃풋이 다시 신경망으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면 두 번째 피처가 들어올 때. 두 번째 피처가 들어올 때 첫 번째 입력값의 출력이 다시 그 신경망으로 들어와요. 두 개가 합쳐져서 출력을 만들고요. 출력을 만들고 이 출력은 세 번째 입력값이 들어올 때 다시 신경망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입력과 그 이전까지의 합쳐진 출력값이 다시 한번 합쳐져서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신경망을 순환신경망,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런 입력값이 있어서 출력값이 다시 입력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해서 순환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언제 이용을 하냐면 그 다연어나 자연어 같은 것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에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으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는에 대한 그 학습된 결과가 출력으로 나와요. 그럼 영화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 나는이라고 학습된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과 영화를이 합쳐져서 또 어떤 그 훈련 학습 과정을 거치게 돼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때 그 앞에서 학습된 내용이 들어가서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가 또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경망을 순환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파라미터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순환신경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순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퀀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시퀀셜 데이터. 순환신경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주로 그 텍스트, 그러니까 문장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문장이라든가, 문장, 텍스트 또는 시계열 시계열 데이터처럼 순서가, 순서가 중요한, 순서가 의미가 있는, 순서가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시퀀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환신경망의 주된 학습 목표는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순환신경망의 목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 그냥 타임 스탬프. 스탬프는 도장이란 뜻이잖아요. 도장. 그러니까 1초, 1, 2, 3, 4 이렇게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도장을 찍어 나가는 거. 그게 타임 스탬프예요. 타임 스탬프. 타임 스탬프? 타임 스탬. 죄송합니다. 타임 스탬. 네. 타임 스텝이라고요. 스텝. 음, 타임 스텝. 타임 스텝이란 샘플을 처리하는 한 단계를 타임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시퀀스의 각 원소들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퀀스의 각 원소들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단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경망으로 들어가는 게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나는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영화를이 들어가야 되죠. 좋아한다가 들어가야 되죠. 이 각각을 타임 스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은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샘플인데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나는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영화를 두 번째로 보내고 좋아한다를 세 번째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샘플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보내야 되죠. 그렇게 하나씩 보내는 그 스텝을 타임 스텝이라고 부른다. 타임 스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라고 부르는데, 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환 신경망층의 유닛, 뉴런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순환신경망층을 영어로는 recurrent layer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recurrent layer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뉴런이 신경이란 뜻이잖아요. 뉴런. 그 다음에 유닛은 어떤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유닛이죠. 유닛. 그 다음에 필터, 셀. 이거 전부 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경망에서 그 하나하나의 유닛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유닛들이, 유닛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닛의 입력값들이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죠. 요 하나를 유닛이라고 불렀잖아요. 유닛. 근데 합성곱에서는 이 유닛 하나를 뭐라고도 불렀어요? 유닛이라고도 하지만 합성곱 필터라고도 불렀죠. 필터. 어, 이 첫 번째 필터에서 합성곱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필터에서 합성곱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필터에서 합성곱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댄스층에서는 우리가 댄스 댄스층에서는 유닛이라고 부르고, 합성곱에서는 필터라고 부르고, 순환신경망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순환신경망에서는 얘를 세포라고 부른다. 셀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개념이라고. 음. 댄스층의 유닛. 밑에다 그냥 글로 써드릴까요? 글로. 어. 댄스. 댄스에서 댄스에서의 유닛.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서 죄송합니다. 클래스 이름이 컴브 2D, 컴브 3D 이렇게 있었죠. 컴브 2D에서의 필터. 그리고 리커런트에서는 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댄스층에서는 뉴런을 유닛이라고 불렀고 컨볼루션에서는 그 뉴런을 필터라고 불렀는데 순환신경망에서는 셀이라고 부른다. 셀이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은닉 상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닉 상태. 영어로는 히든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닉 상태는 그 셀의 출력을 은닉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닉 상태. 음. 자, 그림을 괜히 요 그림은 제가 남겨놓고 지우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입력값이 들어가요. 보통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입력값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는 걸로만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데 그 순환신경망에서는 출력이 나오던 게 다시 되돌아가서 그 다음 타임 스텝의 입력값과 합쳐지게 돼요. 합쳐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 뒤에 다른 유닛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댄스와 같은 댄스층과 같은 유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댄스층은 그냥 입력이 들어가면 활성화 함수 거쳐가지고 출력이 나오는 게 댄스층이잖아요. 맞아요? 음. 이게 합성곱의 필터면 입력이 들어가서 합성곱, 요렇게 합성곱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댄스층이나 어, 컨볼루션 층에서는 출력이 숨겨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출력은 우리가 리턴 값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신경망에서는요,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 우리가 문장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문장이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면요, 이런 순서로 좋아할 거예요. 이런 순서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말 순서라면, 뭐 예를 들어서 한글이 안 돼요. 그냥 영어로 할게요. 뭐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건 또 한글에 나오네. 좋아한다. 영화를 나는. 음, 자, 우리말은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얘가 먼저 들어갈 거고, 얘가 두 번째로 들어갈 거고, 얘가 세 번째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거를 타임 스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각각 하나하나를. 예. 하나의 샘플은 이건데, 이 하나의 샘플이 이렇게 타임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타임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첫 번째 타임 스텝이 들어가서
여기서 뭔가 출력이 나오겠죠. 근데 그 출력은요. 그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다 처리하고 나서야 그 최종적인 결과가 그 다음 신경망의 레이어로 전달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은닉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은닉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어떤 처리가 돼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리가 돼요. 그게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은 그 다음 레이어 입장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다시 들어가니까. 리커런트하게 다시 들어가니까 영화를이라고 하는 두 번째 타임 스텝이 들어올 때 그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타임 스텝.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갈 때 앞에 영화를에 해당하는 그 출력 값이 되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랑 그 앞에 처리됐던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처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모든 타임 스텝을 다 끝낸 거죠. 그죠?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상태가 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닉 상태란 이 순환 신경망층의 출력인데 이 출력이 그 다음 레이어 입장에서는 이 가장 마지막 타임 스텝까지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숨겨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닉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용어들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뭐 우리말로도 그냥 시퀀스 번역 안 하고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이 시퀀스는 순환신경망에서 사용하는 그 하나의 샘플, 샘플 한 개, 샘플 한 개를 시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리뷰로 생각하면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이게 시퀀스. 그죠? 어.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 그게 시퀀스인 거고요. 그게 시퀀스인 거고, 그리고 시퀀스가 순차 데이터인 거예요. 시퀀스는 순차 데이터인 거고. 타임 스텝은 그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라는 시퀀스에 각각의 하나씩 잘려진 그 단계들, 하나씩 잘려진 단계를 타임 스텝, 타임 스텝, 그 다음에 요런 처리를 들어오고 순환되고 들어오고 순환돼서 합쳐지고 들어오고 순환돼서 합쳐지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신경망을 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요렇게 되돌아가는 요 상태 요거를 은닉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요거는 잠깐 좀 지울까요? 그러면, 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자연어를 처리할 때, 보통 이 순환신경망은 자연어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연어, 자연어 처리라고 할까요? 처리. 자연어 처리를 보통 줄여가지고 NLP라고 얘기해요. NLP.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래서 KONLP 그러면 한국어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란 뜻이고 그냥 NLP 그러면 언어를 처리하는 뭐 라이브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연어 처리와 같은 경우 보통 그 단어들을 숫자로 인코딩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오전에 보셨던 것처럼, 오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어, 단어들을 숫자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이 숫자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를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매핑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1이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보다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3이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보다 더 좋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 수학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숫자가 커지면, 그죠? 숫자가 커지면 선형회계식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 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면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x 더하기 x 더 뭐 2x 더하기 3 이렇게 할까요? 2x 더하기 3이다 그러면 1이 들어가면 5가 되는 거고 그죠? 뭐 2가 들어가면 7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출력값이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값이 그 숫자가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숫자 자체의 크기가 중요한데 언어에서는 단지 숫자와 단어를 1대1로 매핑만 시켜준 거지 어떤 숫자가 더 중요하다? 큰 숫자가 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인코딩된 숫자의 대소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코딩된 어, 숫자의 크기, 대소, 크기는 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인코딩된 점수가 그 인코딩된 점수가 신경망으로 직접 주입이 되면 안 돼요. 어, 이거는 뭐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실 때 그 카테고리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카테고리 변수. 뭐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어. 그러면 그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으면 뭐 하나는 0, 하나는 1, 뭐 이런 식으로 매핑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 변수들을 숫자로 매핑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머신러닝을 할 때 그 숫자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신러닝 할 때 카테고리 변수들을 어떻게 해서 사용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죠? 음, 남성, 죄송합니다. 요렇게 쓰는 게 낫겠죠? 남성을, 남성을 0이라고 인코딩 해버리고, 여성을 1이라고 인코딩을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돌려버리면, 그죠? 어,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선형 회계식이 있을 때 남성은 독립변수 값이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중치 곱해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남성인 경우에는 0, 1로 인코딩을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뭐 1, 0으로 인코딩하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 크기를 더 늘려버리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핫 인코딩. 요거는 카테고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카테고리가 다섯 개,
있다라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 이렇게 하면 뭐 유치원은 0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1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중, 고, 대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제일 마지막에는 4 이렇게까지 되겠죠. 얘네들을 그냥 신경망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KNN 같은 거에다가 집어넣는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유치원은 거리 계산할 때 0이 돼 버리는 거고요. 그죠? 그죠? 대학교는 거리 계산할 때 4가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뭐 유치원이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5개니까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 0, 0, 0. 이게 원활 인클루딩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앞에 뭐 제일 처음을 0으로 하고 그다음 여기 1로 하고 0, 0, 0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뭐 중등이다 그러면 0, 0, 1 이렇게 하고 0, 0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원활 인코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그 얘를 거리 계산할 때 넣는 거죠. 마치 그 변수 하나가 5개의 변수를 갖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그렇게 해서 뭐 KNN이든 뭐 다른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카테고리 변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음.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IMDb 같은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은 숫자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는데 어, 뭐 13, 23, 뭐 100, 200 이런 숫자들을 그냥 신경망으로 넣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변수니까. 이것도 일종의 카테고리 변수니까. 그래서 어, 두 가지 방식을 해요. 정수들을 어, 변환하는 방법이 정수들을 변환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변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한 인코딩, 원핫 인코딩.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활 인코딩은 아까 설명드렸던 개념. 음, 그 카테고리만큼 변수의 개수를 특성의 개수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2개다. 그럼 새로운 변수 2개가 생기는 거고요. 카테고리가 5개다. 그러면 변수가 5개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IMDb 데이터예요. 리뷰들을 가지고 왔죠.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 몇 개? 500개였어요. 500개. 500개 이외의 단어들은 전부 다 2라고만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사용한 어휘는 몇만 개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리뷰를 작성할 때 사용한 단어들은 뭐 몇만 개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수로 인코딩한 거는 딱 500개만 정수로 인코딩하고, 500개 이외의 다른 단어들은 전부 다 2라고만 인코딩을 해버렸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카테고리가 몇 개짜리? 500개짜리 카테고리예요. 500개짜리 카테고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23이라고 하는 숫자를 원활 인코딩을 하려면 여기를 500개짜리를 만든 다음에 23번째에 1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48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500개의 단어들 중에서 그죠? 500개의 단어들 중에서 48번째 그거 하나만
1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원활 인코딩이에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죠? 단어 하나하나마다 500개의 비어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500개의 비어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만 1로 채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자, 근데 이거는 단어 하나에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리뷰를 몇 개로 리뷰 샘플 하나당 단어는 몇 개씩 하기로 했죠? 샘플 하나당 100개씩 하기로 했잖아요. 오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오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이거 패드 시퀀스였잖아요. 영화 리뷰 한 개를 몇 개의 단어로 만들겠다, 100개의 단어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모양이 딱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25,000개의 영화 리뷰, 그 다음에 한 개의 영화 리뷰는 100개의 단어. 근데 거기 이런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2라고 하는 숫자를 원활 인코딩을 해야 돼요. 그죠? 500개 비어있는 배열 만들어 놓고서 두 번째에다가 1, 나머지는 0.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3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시 또 원활 인코딩을 해야 돼요. 500개짜리 만들어 놓고 33번째에만 1 채워 놓고 나머지는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6이라고 하는 단어도 500개 중에서 6이라고 하는 단어란 뜻이잖아요. 500개 비어있는 배열 만들어 놓고 여섯 번째에만 1을 채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훈련 세트가 단어가 100개가 있었는데 단어 하나하나마다 500개의 그 숫자가 0과 1로 채워질 500개의 그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배열의 크기가 어떻게 돼버려요? 5만 개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단어를 우리가 500개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몇만 개의 단어들 중에서 500개의 단어만 선택해가지고 인코딩 하겠다고 한 건데도 그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원활 인코딩은.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나 머신러닝을 할 때는 원활 인코딩이 괜찮은 방법인데 이 텍스트 분석에서는 자연어 처리에서의 원활 인코딩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활 인코딩의 단점은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계산량이 많아지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카테고리가 두 개밖에 없으면 원활 인코딩이 괜찮아요. 0, 1, 0 이렇게만 인코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자연어 처리란 말이에요. 자연에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단어가 몇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500개로만 한정을 시켰지만, 그죠? 그래도 그 문장 안에 단어 하나를 위해서 500개의 비어있는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만약에 우리가 단어를 1000개까지 단어를 1000개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단어 하나를 원활 인코딩하기 위해서 1000개의 비어있는 숫자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1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원활 인코딩의 단점이에요. 어, 계산량이, 계산량이 많아지고, 대부분이 0으로 채워져 있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워드 임베딩은 그 원활 인코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원활 인코딩, 영어로 그냥 인코딩이라고 쓸게요. 인코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고, 얘는 정수 한 개를 몇 개의 실수들로
다시 인코딩을 해요. 마치 실수들의 벡터로 인코딩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순환신경망에서는 이 워드 임베딩을 더 많이 사용해요. 보통 워드 임베딩을. 근데 둘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둘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원활 인코딩을 사용하실 때는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 인코딩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인코딩 클래스를 이용을 하시면 원활 인코딩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거 케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다음에 워드 임베딩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임베딩일 거예요. 그냥 임베 임베딩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워드 임베딩도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는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리뷰를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리뷰들을 수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리뷰나 댓글들을 수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리뷰나 댓글들을 수집한 다음에 단어 사전에 있는 숫자들로 인코딩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그 인코딩된 숫자들을 원활 인코딩을 하거나,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이제 신경망을 그 훈련시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IMDb 데이터셋은 단어들이 숫자로 인코딩까지는 끝나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인코딩이 끝나 있는 상태인 거고, 우리는 순환신경망에다가 훈련시키기 전에 원활 인코딩을 할 것인지, 워드 임베딩을 할 것인지만 결정을 해가지고 순환신경망에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전부 다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환신경망 앞에다가 이 클래스를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붙여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원활 인코딩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0과 1로 쭉 하고 펼쳐주는 게 원활 인코딩인 거고요. 임베딩은 정수 한 개를 그러니까 일정한 개수의 실수들로 변환을 해주는 게 워드 임베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워드 임베딩이 순환신경망에서는 더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또 항상 그렇다고 장담은 못해요. 항상 그래서 장담은 못하고, 둘 다 해보시는 게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워드 임베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워드 임베딩을. 네, 그러면 코드를 작성한 건 없었고, 그냥 용어들만 설명하다가 한 시간이 됐는데요.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다다음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특강 들으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